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탐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엄청난 두께의 분석 자료 더미를 막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같이 봤죠. 양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근데 제가 그거 보다가 중간에 빵 터진 게 하나 있어요. 아, 그 화면 캡처하신 거 말씀이시죠? 네, 작성자분이 텍스트를 쭉 긁어 오시다가 본인 그 네이버 로그인 화면 복사본까지 통째로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막 비밀번호 오류 메시지랑 그 패스키 로그인 실패했다는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복사돼서 들어왔습니다. 하하, 네, 저도 그거 보고 약간 당황했는데. 제 계정이 아니니까 뭐 일단 안심하고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비밀번호 관리 잘 하시고요. 아무튼 그 사소한 실수 뒤에 숨겨진 본문 내용은 와, 이거 전혀 웃어넘길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룰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현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종이 자산의 종말, 그리고 거대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이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심층 분석 보고서를 오늘 핵심 자료로 살펴볼 텐데요. 네, 굉장히 시의적절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왜 지금 그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수백 년 동안 익숙하게 쓰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싹 버리고 이름도 생소한 이 디지털 실물 자산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그 실체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막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실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네, 수세기 동안 인류가 부를 축적하고 또 소유권을 증명해온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전환되는 아주 역사적인 변곡점이거든요. 비가역적이라는 건 이제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이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돈이나 부동산, 그리고 그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그 RWA, Real World Asset Tokenization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 자료에 나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비유가 참 재밌던데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현실에서 이 거대한 빌딩을 사고 팔려면 막 거물급 부동산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수개월 동안 계약서 꼼꼼히 리뷰하고 양측 변호사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 심사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은 과정이 엄청나게 무겁고 느립니다. 근데 RWA는 이 거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통째로 어떤 거대한 디지털 금고 안에 딱 집어넣고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암호키를 수만 개로 잘게 쪼개는 거잖아요. 그걸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눠 갖는 구조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비싼 걸 여러 명이 잘게 쪼개서 산다는 조각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각 투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거대 기관들이 이 시장에 진짜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본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원자적 결제라는 마법 같은 메커니즘 때문이거든요. 원자적 결제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주식 앱이랑 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우리가 스마트폰 MTS로 삼성전자나 애플 주식 매수 버튼 딱 누르면 1초 만에 바로 제 계좌로 쏙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실제 무대 뒤에 배관망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엄청나게 낡고 복잡합니다. 배관망이요? 네,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면 증권사, 또 예탁결제원, 청산소, 그리고 각자의 주거래 은행들이 전부 서로의 장부를 팩스나 구형망으로 대조하고 확인하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 결제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른바 T+1이라고 하죠. 거래 체결 후 실제 대금 결제까지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부동산은 진짜 피말리죠. 그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엄청난 자본이 허공에 묶여있게 됩니다.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는 비효율의 늪에 빠지는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묶여있는 돈도 다 기회비용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간 과정을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로 대체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 지갑으로 넘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대금 결제도 동시에 끝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원자적 결제, 즉 어토믹 세틀먼트입니다. 중간에 장부를 맞춰볼 청산소도 며칠씩 기다리게 만드는 은행도 없이 소프트웨어 코드가 알아서 0.1초 만에 교환을 맞춰버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그 펀드 환매될 때까지 며칠씩 기다려 보시거나 부동산 잔금 치를 때까지 자금이 묶여서 막 속이 타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투자해보신 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RWA가 가져온 가장 큰 혁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지독한 비유동성의 감옥에서 마침내 탈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시간 지연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리스크가 사라지고 자본의 회전율이 극대화된다는 의미거든요. 월스트리트 같은 거대 자본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수억 달러의 이자가 오가는 시간이니까요. 돈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현실의 그 무거운 콘크리트 빌딩이나 금괴가 도대체 어떻게 인터넷상의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는지 그 과정을 좀 더 뜯어보고 싶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뭐 토큰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우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샀으니까 이거 증명하는 토큰 사세요 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어떻게 현실과 디지털이 연결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의 자산이 토큰으로 변환되는 5단계를 함께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산을 선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이자 법적으로 가장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단계인데 바로 특수목적법인, 즉 SPV 설립 단계로 넘어갑니다. 잠깐, 이 SPV,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 토큰을 발행한 회사가 다 알아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발행회사가 우리 옛날에 암호화폐 거래소들 파산했던 것처럼 경영을 막 잘못해서 망해버리면 제 토큰도 휴지 조각이 되고 빌딩도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과거의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실패했던 이유고요.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내 돈이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RWA 시스템에서는 파산 절연이라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이 SPV를 통해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영어로는 Bankruptcy Remoteness라고 하죠. 파산절연이요? 아, 파산으로부터 끊어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빌딩의 소유권을 토큰 발행 회사가 직접 갖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빌딩만을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완전히 독립된 종이 회사, 즉 SPV에 귀속시키는 겁니다. 아하, 명의를 아예 분리해버리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 토큰 발행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빚더미에 앉아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은 SPV 안에 담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법적으로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와, 발행사가 망하든 말든 내 실물 자산은 거대한 디지털 방공호 안에 아주 안전하게 격리되어서 보호받는 거군요. 내 자산이 시스템 운영사의 운명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정확합니다. 이 파산절연 구조야말로 수백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이 판을 신뢰하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죠. 그렇군요. 그 다음 단계는요? 세 번째는 토큰 생성, 미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네 번째가 오라클 연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2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네 번째 오라클이라는 게 되게 눈에 띄는데 법적인 방어막은 아까 SPV로 그렇게 해결했다고 치고 기술적인 딜레마가 하나 남잖아요. 어떤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나 국채 이자율은 현실에서 매일, 아니 매시간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변하죠. 반면에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외부 인터넷과 철저하게 단절된 그냥 자기들끼리만 검증하는 엄청 폐쇄적인 시스템이고요. 외부와 단절된 내 지갑 속의 토큰이 도대체 현실의 그 복잡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 딱딱 반영하는 겁니까? 아,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엉뚱한 가격을 밀어넣으면 빌딩 가격이 1달러가 되거나 하면 끔찍한 금융사고가 터질 텐데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이른바 오라클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오라클 문제요? 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외부 세상을 볼 수 없는 눈먼 장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부로 안전하게 그리고 위변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전달해주는 거대한 데이터의 다리가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 다리를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체인링크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가 가장 대표적이죠. 탈중앙화 오라클이라는 건 그러니까 중앙에 어떤 한 명의 관리자가 오늘 빌딩 가격 얼마입니다 하고 쳐서 넣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만약 중앙화된 한 명의 직원이 가격 데이터를 입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킹당할 수도 있고 돈 받고 조작할 수도 있죠.
그렇죠. 뇌물을 받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격을 1달러로 뚝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라클 시스템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십 수백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제공자들을 이용합니다. 아,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네요. 네, 그들이 각자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현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로 교차 검증을 합니다. 다수의 데이터가 일치할 때만 그 값을 진실로 채택해서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구조죠. 와, 해킹이나 조작이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내 토큰이 현실의 가치를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동기화하도록 만드는 진짜 핵심 기술이군요. 네, 그 기술 덕분에 오라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파산절연이라는 완벽한 법적 방공호에다가 오라클이라는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 다리까지 놓였다. 인프라가 이 정도로 탄탄하게 깔리니까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더 이상 관망만 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거인들이 움직였죠. 이 부분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요. 자료를 보니까 2026년 3월 24일 뉴욕과 런던의 2차 거래소들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주류 금융으로의 편입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여기서 뉴욕 증권거래소랑 나스닥의 접근 방식이 완전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거대 거래소의 서로 다른 행보는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혁신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교보제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먼저 뉴욕 증권거래소, 즉 NYSE는 Securitize라는 RWA 전문 플랫폼과 손을 잡고 아예 네이티브 온체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이티브 온체인이요? 아예 처음부터 블록체인에서 돌아간다는 건가요? 네, 자산의 발행부터 거래 체결, 그리고 결제와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와, 화끈하네요. 심지어 대형은행들과 연합해서 토큰화된 예금을 통해 법정화폐의 결제까지 온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끝내버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사실 네이티브 온체인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죠. 아까 말한 원자적 결제의 완성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스닥의 전략은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블록체인으로 안 넘어가고 기존의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그 DTC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썼더라고요. 네, 절충안을 택했죠. 거래 체결은 그냥 자기들의 원래 그 중앙화된 나스닥 서버에서 옛날 방식대로 하고 맨 마지막에 결제 기록만 블록체인에 살짝 얹어서 남기는 식입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낡은 가솔린 엔진은 그대로 놔두고 꺽대기만 최신형 내비게이션 하나 딱 달아놓은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런 어정쩡한 방식을 택한 걸까요? 기술적인 순수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 비판이 매우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나스닥의 영악함이 드러납니다. 월스트리트라는 생태계의 거시적인 현실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현실이요? 어떤 현실이죠? 기존 기관 투자자들은 수십 년간 주식이나 채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써오던 CUSIP 식별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 고유번호 시스템요? 네, 그리고 그 번호에 맞춰서 이미 수조 달러짜리 거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기관들은 이걸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새로운 블록체인 코드로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아, 하긴 시스템 다 갈아엎으려면 돈이 엄청 깨지겠네요? 저항도 심할 거고. 바로 그겁니다. 나스닥의 하이브리드 방식은 대형 기관들이 기존의 CUSIP 번호와 내부 인프라를 100% 그대로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에 결제 효율성만 살짝 맛보게 해주는 아주 치밀한 전략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그 엄청난 관성과 저항감을 기술적으로 쓱 우회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득권들이 아무런 거부감이나 시스템 교체 비용 없이 즉시 이 새로운 토큰 시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매우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트로이의 목마 전략인 셈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진짜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럼 영국은 어땠나요? 덧붙여서 바다 건너 런던 증권거래소, 즉 LSG는 아예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뉴욕의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원래 풍부했던 주식이나 국채에 집중할 때 이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사모대출, 국경 간 대형 인프라 펀드를 토큰화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거든요. 아, 유동성이 원리 없는 자산들로 갔군요. 네. 유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에서 오히려 이 블록체인의 가치가 가장 크게 빛난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 와, 트로이의 목마 전략을 쓴 나스닥과 아주 영리하게 틈새 시장을 공략한 런던까지
각자의 방식대로 거인들이 격돌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거래소가 열리고 막 거대 자본이 쏟아져 들어온 결과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이 시장 규모가 무려 2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의 규모로 팽창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대체 이 엄청난 돈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자산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 시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지금 자본이 무엇을 갈구하는지 그 욕망이 아주 투명하게 보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안전판은 역시 미 국채 섹터입니다. 아, 달러 이자 나오는 국채요? 네, 여기에만 1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들펀드나 온도 파이낸스의 OUSG가 대표적인데요. 블랙록 펀드 자료 저도 봤습니다. 과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갑에 가만히 모셔두기만 했다면 이제는 미 국채 토큰을 들고 있음으로써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받고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연 4에서 5%의 국채 이자가 내 지갑으로 실시간으로 꽂히는 완벽한 구조를 완성한 거죠. 와,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매일 이자가 들어온다니.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사실 사모대출, 그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었습니다. 무려 217억 달러로 전체 RWA 섹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더라고요. 네, 압도적인 일이죠. 미 국채나 부동산보다도 돈 빌려주는 시장이 블록체인에서 제일 크다는 건데 이건 좀 의외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게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 환경이 계속 지속됐잖아요. 네, 대출 이자가 엄청 올랐죠. 게다가 바젤3 같은 강력한 은행 규제가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여버렸습니다. 아,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자금줄이 마른 우량 중소기업들은 결국 블록체인 위로 올라와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아하.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간 수수료 괴물을 싹 덜어내버리니까 양쪽 다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은 더 빠르고 투명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들은 원래 은행이 가져가던 마진을 돌려받아서 연 8%에서 최대 12%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온전히 챙겨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양쪽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군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역시 160억 달러나 몰려있던데. 네, 부동산도 엄청난 성장을 보였죠. 이제 맨해튼의 초고층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 지분을 막 단돈 100달러 단위로 쪼개서 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매달 따박따박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받는 게 일상이 된 거네요. 네, 부동산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유동성을 기술로 완벽하게 분쇄해버린 결과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부동산도 대단하지만 부동산이나 국채보다 더 극적으로 이 시스템의 위력을 증명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아,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토큰화된 금 시장 이야기시죠? 맞습니다. 2026년 3월에 있었던 그 지정학적 위기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 자료 사례를 보고 완전히 무릎을 팍 쳤습니다. 네,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었죠? 그 당시 토큰화된 금시장, PAXG 같은 토큰 규모가 약 65억 달러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주말에 글로벌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상황 전개가 그야말로 스릴러 영화 같았습니다. 보통 금요일 오후가 지나서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나 금 거래소는 문을 굳게 닫고 있죠. 그러니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월요일 아침장이 열릴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굴러야 하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이 막혀 있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블록체인에는 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24시간 365일 돌아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온체인 금 토큰 가격이 주말 내내 그 지정학적 공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막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말 동안 스마트폰으로 금 토큰을 미친 듯이 사들였죠. 맞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요일 아침 뉴욕의 전통시장 종이 딱 울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금 가격이 블록체인 위에서 주말 내내 형성된 온체인 금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갭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죠. 그 사건은 RWA가 가져온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의 완벽한 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글로벌 마켓에서 내 자산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평가되고 또 클릭 한 번으로 유동화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팔 수 있다.
네. 이것은 이전 세대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상위 0.1%의 초고액 자산가들도 감히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특권이 대중화된 겁니다. 정말 패러다임이 바뀐 거네요. 기관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은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자본들이 이 트로의 목마를 타고 금과 부동산을 막 사들이고 있는 이 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 말씀이시죠?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식을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어야 하는가? 기관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요? 주의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무작정 유행하는 토큰을 담는 것은 섣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거든요. 자신의 위험 수용 성향에 맞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향별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만약 원금 손실을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미 국채 토큰이나 금 토큰을 기반으로 연 4에서 5%의 인플레이션 방어형 수익을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든든한 방어먹을 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중립적인 성향이라면 여기에 맨해튼의 상업용 부동산 조각 토큰이나 엔비디아, 애플 같은 우량주를 토큰화한 자산, 예를 들면 엔비디안 안 같은 것들을 섞을 수 있겠죠. 임대료 배당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좀 더 공적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217억 달러 규모의 사모 대출 펀드 토큰에 투자해서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10%면 진짜 혹하긴 하네요. 단,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신용 위험, 즉 크레딧 리스크를 직접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리고 전략을 짤 때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개념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이 토큰들이 우리 지갑 안에서 수익을 안겨주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이 구조를 모르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리베이싱과 가치 축적 모델 말씀이시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크게 리베이싱형이 있고 가치 축적, 어크루잉형이 있다고 하죠.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이나 펀드에 비유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리베이싱 방식은 주식시장의 주식 배당이랑 비슷해요. 내 지갑을 딱 열어보면 내가 들고 있는 토큰 10개당 가격은 1달러로 영원히 똑같습니다. 근데 수량 자체가 어제는 100개, 오늘은 101개, 내일은 102개로 계속 마술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수량이 불어나는 게 보이니까 직관적인 쾌감이 엄청나죠. 맞아요. 지갑 열 때마다 돈 복사되는 느낌이랄까? 반면에 가치 축적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가치 축적형은 펀드의 재투자 클래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토큰의 개수는 100개로 영원히 똑같습니다. 수량은 안 변한다. 네, 그런데 그 토큰 1개당 가격이 그 안에 이자가 쌓이면서 진화하는 겁니다. 내일은 토큰 하나가 1.1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모레는 1.2달러로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짜리 지폐가 알아서 1.1달러 지폐로 변신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수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자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골치 아프게 계산해야 하는 리베이싱보다는 나중에 한 번에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깔끔하게 세금을 내는 가치 축적형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세팅이 될 수 있죠. 세금 관점에서 보면 가치 축적형이 훨씬 효율적이군요. 꿀팁이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전문가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아주 차가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 꼭 드려야겠습니다. 차가운 경고라니 좀 긴장되는데요. 이 RWA라는 화려한 혁신의 껍데기를 썼다고 해서 그 안에 자산이 무조건 안전한 마법의 지팡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 같은 지폐 증식에 눈이 멀어서 가장 기본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 버튼 누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네, 반드시 다음 3가지의 실사, 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3가지 체크리스트 좋습니다. 뭡니까? 첫째, 아까 우리가 깊게 다뤘던 법적 구조입니다.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내 자산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SPV를 통해 철저하게 파산 절연이 되어 있는가. 법적 방공호가 튼튼한지 확인하라. 네, 두 번째는요? 둘째, 수탁기관의 신뢰도입니다. 진짜 현실의 그 금괴덩어리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는 곳이 이름 없는 작은 스타트업인가? 아니면 BNY 멜론이나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규제를 철저히 받는 튼튼한 금융기관인가? 금고를 지키는 경비원이 믿을 만한지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마지막 3번째는요?
마지막 셋째는 오라클과 자산 증명입니다. 실물 자산의 변동성이 체인링크 같은 탈중앙화 오라클을 통해 실시간으로 왜곡 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네. 오라클 연결 상태. 그리고 제3의 독립적인 회계 법인이 실제로 그 금고 안에 금괴가 제대로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자산 증명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방어막 중 단 하나라도 뚫려 있다면 그 토큰은 당장 쳐다보지도 마셔야 합니다. 방공호의 법적 설계도는 확실한지, 금고를 지키는 경비원은 글로벌 탑 티어인지, 그리고 조작 불가능한 탈중앙화 CCTV가 24시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라. 와, 명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가 준비한 탐구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자료, 그 대미를 장식하는 2030년을 향한 미래 전망 수치가 진짜 숨을 먹게 만들더라고요. 네, 아크인베스트와 BCG 등 글로벌 컨설팅 펌들이 내놓은 교차 분석 데이터를 보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2030년까지 이 RWA 시장은 무려 11조 달러에서 최대 19조 달러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조 달러요? 와, 그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피부로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자산의 약 2%가 종이 문서에서 벗어나서 블록체인으로 올라온다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2%? 세상 모든 돈의 2%가 움직인다고요? 네, 과거에 수천억 원대 맨해튼 마천루나 안정적인 고수익을 내는 거대 사모펀드는 최소 수백억을 굴리는 소수의 특권층이나 기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근처에도 못 갔죠. 맞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RWA라는 기술은 이 거대한 부의 장벽을 수백만 개의 토큰으로 잘게 쪼개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젊은 대학생이든 아시아의 작은 소상공인이든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나 소액으로 선진국의 가장 안전하고 우량한 자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00달러만 있어도 맨해튼 건물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블록체인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금융의 민주화라고 평가합니다. 금융의 민주화. 멋진 말이네요. 그럼 기존의 은행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수백 년간 권력을 쥐고 있던 기존의 은행과 증권사들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통행세를 떼어가는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아예 비즈니스 모델이 박살 나버리는 거군요. 네, 그들은 이제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을 철저히 감사하고 또 디지털 자산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자산 관리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아주 처절한 생존 게임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11조 달러의 거대한 자본, 전 세계 자산의 2%가 낡은 종이를 버리고 디지털 코드로 변환되어서 국경의 제약 없이 빛의 속도로 흐르는 세상.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서늘해지는 전망입니다. 정말 놀라운 미래죠. 오늘 이 깊고 넓은 RWA의 세계,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저 역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막 교차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을지 기대되네요. 우리가 금융의 법칙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평일 아침 9시에 개장 종소리,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폐장 종소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아파트부터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 나아가 전 세계의 미술품이나 인프라 같은 지구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토큰으로 변환되어서 24시간, 365일, 단일초도 쉬지 않고 전 세계인과 거래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금요일 밤에 지정학적 위기가 터져도 주말 내내 내 자산의 가격이 널뛰고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도 내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이 수천 번씩 조각나서 전 세계 누군가의 지각으로 주인이 계속 바뀌는 절대 잠들지 않는 거대한 하나의 유동성 소용돌이가 된 세상 말입니다. 네, 모든 것이 유동화되는 세상이죠. 그 끊임없이 거래되고 흐르는 세계 속에서 과연 무언가를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느꼈던 그 소유의 안도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책임과 불안, 혹은 새로운 자유를 의미하게 될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지각 속에 있는 자산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밤엔 제 자산들을 보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겠네요.
오늘 이 귀중한 그리고 약간의 웃음까지 주셨던 그 로그인 실패 자료와 함께 이 엄청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 더미를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